네, 교재 305페이지 보시죠. 각 회사가 결산 시 인식해야 될 감모 손실이 얼마냐? 46, 47 역시 세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 계산 문제인데 감모 손실 수량이 문제고 평가 손실은 단가가 문제죠. 그래서 감모 손실은 수량을 찾습니다. 장부상 수량 100개, 실사 수량이 95개입니다. 100개 빼기 95. 수량이 빵꾸 난 거죠. 거기다가 원가를 곱하는 겁니다. 원가를 곱하는 거 시가가 아직 등장하지 않나요? 그 원가는 취득단가 1,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5,000원. 이게 감모 손실이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감모 손실을 먼저 하고 평가 손실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평가 손실은 실사 수량을 먼저 찾습니다. 95개죠. 여기서 이제 원가 시가 차이를 때리는 것이죠. 원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입니다. 거기 있는 마지막에는 800원이죠. 그게 시가예요. 시가가 정식 용어가 순실현 가능 가치인데 걔가 팔았을 때 가치입니다. 팔았을 때 가치. 재고는 파는 가치잖아요.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았을 때 가치가 시가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19,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2급에서는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이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감모 손실은 장부상 수량 빼기 실제 수량 곱하기 원가.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실제 수량 곱하기 원가 시가 차이입니다. 이렇게. 물론 원가보다 시가가 더 커. 그럼 평가 손실이 없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평가 손실 물어봤는데 평가 손실 있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 46은 답이 1번, 47은 답은 3번입니다. 48번. 야, 분계 맞는 거 한번 찾아봐. 100개의 가치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원가가 800원인데 시가가 500이랍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100개 곱하기 300 때리면 3만 원이 되겠죠. 300 알죠? 800 빼기 500 하면 300원. 그래서 300원 곱하기 100개 하면은 평가 손실 3만 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대변은 평가 손실 중단금이고요. 왜냐면 이거는 원가, 단가가 문제 생긴 거지 어떤 수량이 문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감모 손실이 아닙니다. 49번 유형자산 틀린 걸 골라봐라. 답은 4번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가상각한다. 틀린 것이죠. 건설 중인 자산은 비록 유형이지만은 우리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하잖아요. 답이 4번. 1번 물리적 실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형이죠. 2번 비유동자산 맞죠? 세 번째 영업 목적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면 걔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투자자산이 되겠죠. 50번 유형자산 아닌 거 답은 4번입니다. 비록 트럭 하면은 결국 차량 운반구가 되겠지만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실제 계정 과목이 다 있는 거 맞죠? 유형 쪽에서. 물론 예를 들어서 1번, 2번 같은 것도 판매 목적이다라고 하면 걔도 다 재고 자산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51번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해보래. 그래서 X 연초에 취득원가 2천만 원짜리 잔존가지 빵 내용에서 5년짜리 기계를 샀는데 정해법으로 생각하다가 X 2년 6월 말에 팔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X 2년 6월 30일 날 팔았습니다. 이때 장부가를 구하고 처분가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해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한꺼번에.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였어요? 10,000원. 내역뉴스 5년이죠. 5년 중에서 몇 년 지났어요? 1.5년 지났잖아요. 난 이거 바로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5 해서 1년치 한 다음에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나는 1.5가 바로 안 돼. 월할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5년 곱하기 12 여기는 어떻게 12개월 더하기 6개월 18개월 이렇게 해서 60개월분에 18개월 그렇게 되겠고요. 바로 안 되면은 아니 여기 1년이고 그 다음 6개월 지났으니까 1.5년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은 5 곱하기 12 해서 60개월분에 12개월 더하기 6개월에서 18개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사람의 능력치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뭐야 600만 원이 상각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감가상각 노객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왜 하려고 한 거예요? 장부가 구하려고 1,400만 원 2,000 빼기 600에서 1,400 장부가 나왔고 거기서 처분가가 1,200이니까 끝난 거죠. 처분 손실 200이 됩니다. 답은 3번. 52번 감가상각대상 아닌 거. 아까도 제가 말로 할 때 했는데 4번이죠. 토지 아니죠. 걔는 시간 지난다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가치가 오르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 왜 안 되니까 왜 이유까지 알 필요 없지만은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이 아직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돼요. 이 삼각의 논리가 수익 비용 대응 논리다라고 공부한 거 같죠. 그래서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우셔야죠 물론. 답은 4번이고 53번 유형자산 분리될 거 다 더해봐. 답은 1번인데요. 왜 1번이냐? 처음에는 토지인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걔는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럼 걔는 제끼고 건물인데 사용 목적이니까 유형 맞죠? 세 번째 공기구 비품인데 역시 영업 목적입니다. 영업 목적이 다 사용 목적 같은 얘기죠. 그럼 걔도 유형 자산이 맞습니다. 마지막에 건물인데 건설 중인 건물이래. 그럼 걔도 유형 자산 맞죠? 계정 과목은 뭐 건설 중인 자산에서 있었죠. 그래서 1억 4,400만 원 더하기 7,800만 원 더하기 1억 300만 원 하면 답은 1번 나와요. 54번 취득원가를 구해보세요 라고 됐는데 두 번째 줄에 이 기계를 갖다가 외상으로 샀다고 합니다. 외상으로 사든 현금 주고 사든 취득원가는 안 바뀌잖아요. 왜냐면은 만약 기계를 현금 주고 샀다 차분의 기계 대변의 현금, 기계를 외상으로 샀다 차분의 기계 대변의 미지급금 해서 취득원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운임비, 설치비, 시운전비는 모두 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역시 지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 대변이 현금이냐 미지급금이냐 이 차이지 취득원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취득 부대 비용이 또 포인트겠네. 그래서 거기 구입대금 100만 원에다가 운임비, 설치비, 시운전비 다 더하시면 됩니다. 왜 미음은 안 더합니까? 미음은 취득이 아니잖아. 보유 중에 발생한 교체비이기 때문에 걔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취득 이후의 비용이니까 원래대로 비용이 되는 것이고 취득 시까지의 비용이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것이로서 니은, 디귿, 리을은 취득 부대 비용 더하기 하시면 되겠고 미음은 보유 중의 비용이니까 무시하고 답은 3번이 나옵니다. 됐죠? 55번 틀린 설명 골라보세요. 답은 2번. 생김새를 보시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데 알고 있죠?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상각을 하고 장부가란 건 결국 취득가 빼기 감루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장부가가 나오고요. 1번부터 봅시다. 하여튼 답은 2번인데 1번은 영업활동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 4억이다. 고스란히 4억 보이죠? 맞고 두 번째가 틀린 것인데 기계장치는 상각이 완료됐다. 한번 볼까요? 상각이 완료됐네. 취득과 감루 똑같으니까 상각 완료된 거 맞죠? 근데 전부 처분됐거나 폐기됐을 거다. 처분됐거나 폐기됐으면 장부에서 사라졌겠죠. 하지만 장부가가 지금 이 유형자산 명세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았으면 이 명세서에 안 나타났겠죠.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비록 상각은 끝났지만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아직은 사용 중인 겁니다. 처분했거나 폐기했으면 장부가에서 제거했을 겁니다. 3번은 장부가 표기되는 금액이 10억 4천이다. 마지막에 장부가 다 합친 숫자 합계가 10억 4천 맞잖아요. 네 번째,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용 중이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한다. 맞습니다. 56번 정해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봐라. 아주 쉬운 문제. 거의 뭐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암기되는 문제죠. 200만 원 빼기 20만 원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판에다 필기 안 해도 되겠죠. 57번 X 1년도 말에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인데 X 2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래. 뭔가 좀 자료가 빡시죠. X 2년도 취득 처분 없고 잔존가치는 빵입니다 라는 얘기. 빡신 이유가 보니까 추가 정보에 보시면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는데 정해법, 정률법이 다 있고 특이한 거는 정해법에 상각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해법은 이렇게 안 나오고 뭐 내용요수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용요수가 4년이다 그럼 그게 뭐야 4분의 1이기 때문에 상각률이 0.25다라는 거예요. 25%. 그러니까 이 상각률이 0.25라는 얘기는 내용요수가 4년이라는 얘기입니다. 4년. 하여튼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정액법이니까 취득가에다가 그럼 상각률 때리시면 됩니다. 취득가가 어디 있어요? 건물의 취득가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 건물 쪽에선 1,000만 원에다가 상각률 0.25 때리면 되고, 이것이 내용요소 4냐라는 뜻이니까 나누기 4 또는 곱하기 4분의 1 다 같은 얘기죠. 그 뜻입니다. 하여튼 250만 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계는 정률법이죠. 그럼 걔는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 기초장부가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X 2년도로 물어봤고요. 1년도 말에 BS가 주어진 겁니다. 기초장부가는 350만 원이지. 취득가라는 게 아니죠.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 0.3 그러면 이제 105만 원이 나와요. 감가상각비가 다 더하시면 355만 원. 답은 3번입니다. 58번. 옳은 설명을 골라봐. 다 더해봐라. 옳은 설명 다 골라봐라. 답은 3번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비가 똑같다. 그럼 가는 뭐예요? 정액법. 나는 정률법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정액법, 정률법 비교하는 문제가 될 텐데, 기억하고 레일은 맞을 텐데요. 기억 보시면은 가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겠죠. 상각대상금액을 균등하게 생각한다. 맞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각한다. 맞죠?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가 상각금액, 대상금액이고, 그놈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각. 맞습니다. 리을도 볼까요? 나는 정률법이겠죠. 기초장부가에다가 일정한 상각률을 곱한다. 맞습니다. 니은하고 디귿은 왜 틀렸냐? 나의 감가상각비는 나가 정률법이죠. 취득원가의 상각률이 아니죠.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이니까 틀렸다. 디귿은요. 가의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액을 내용요소로 틀렸죠. 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요소로 나눈 것이죠. 왜요?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 그게 상각 대상금액이잖아요. 나누기 내용요소. 또는 곱하기 아까 있어요. 상각률 있었으니까 상각률 갖고 해도 되겠고요. 곱하기 상각률 해도 되겠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누기 내용요소겠죠. 답은 3번입니다. 59번 회계 추정의 변경에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뭐냐? 답은 1번입니다. 기계장치 내용요소가 늘어났대. 야, 내용요소 늘어났어. 그럼 감가상각비가 줄겠죠. 이익이 늘겠네. 벌써 답이 나왔네. 1번. 나머지는 이익이 다 줄은 그 반대 상황인데요. 보세요. 2번은 매출 채권이 있는데 대손율을 높게 설정했죠. 차분의 대손상각비 대분의 대손충당금. 대손을 많이 설정하면 당연히 비용 처리 많이 되는 거니까 이익이 줄겠죠. 두 번째, 잔존가치가 줄었대. 잔존가치 줄면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비가 커지겠죠. 커지겠죠. 잔존가치가 줄었대. 그럼 상각대상금액이 느는 거니까 감가상각비가 커지고 이익은 줄겠죠. 네 번째, 손상이 발생했대. 영업권에서 그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걔는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용 처리 많이 되는 거니까 이익이 줄겠죠. 60번 문제 틀린 설명 골라보세요. 답이 2번입니다. 매출채권, 선급금과 같은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므로 무형자산에 해당이 된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왜냐면 매출채권, 선급금이 무슨 무형자산입니까? 걔네들은 다 당자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고 다 무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형자산의 정의가 또 충족이 되어야 무형자산이 되는 것이죠. 1번은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안 된다라고 배웠었고, 외부 구입 영업권이 되는 것이죠. 자산으로. 외부 구입 영업권이 뭐예요? 그게 합병하고 영업양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상. 아무튼 1번도 맞고 답이 2번 나왔고, 3번 순위. 무형자산 취득할 때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생각한다. 맞죠? 이 상각의 논리 자체가 수익비용 대응 논리다라고 했었습니다. 수익 창출되는 기간, 그게 내용요소겠죠. 수익 창출되는 기간 동안에, 내용요소 동안에 비용 처리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수익비용 대응 논리. 4번 영업권, 산업자산권 개발비 이런 게 무형자산이 된다. 맞습니다. 61번 영업권을 계산하시오 라는 계산 문제. 영업권은 공식이 됩니까? 합병대가 빼기 순자산 공정가치입니다. 보시면 합병하면서 2천만 원 지급했대. 걔가 합병대가죠. 순자산 공정가치인데 자산의 공정가치 1,300, 부채의 공정가치 800입니다. 자산 빼기 부채하면 500만 원이 되겠고, 그게 순자산 공정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빼주시면 영업권은 1,500만 원. 답은 4번입니다. 62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나 봐요. 회계기준 틀린 설명이 누군데? 답은 2번입니다.
쭉 처음부터 봅시다. 무형자산 취득할 때 자산 항목을 차변한다. 맞죠? 맞잖아요. 자산은 증거 차변. 희경이가 틀렸는데요. 무형자산 상각할 때 상각비의 계정의 대변 계정으로 상각 누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직접 차감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무형자산은 상각을 직접 차감법하고 간접 차감법을 둘 다 허용해 주죠. 직접 차감법은 계정 과목 자체를 다 까버리는 거죠. 개발비 이런 식으로 영어권 다 까는 거고, 간접 차감법이라 하면은 상각 누계액을 설정하는 것이죠. 둘 다 허용이 되잖아요. 희경이 틀렸고, 세 번째 철수, 영어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다. 맞죠? 각종 권으로 끝난 애들이 대표적인 또 무형자산이 되겠죠. 영희, 영어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은 무형자산이 안 된다. 맞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어권 설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합병하고 영업양수할 때 외부 구입 영어권 그때만 자산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63번 유동부채 아닌 게 뭐냐? 답은 1번입니다. 걔는 비유동부채겠죠. 퇴직급여 중도부채는 비유동부채잖아요. 2번은 단기 차입금이니까 유동이고요. 장기 돼 있으면 비유동이 됐겠죠. 세 번째, 상품을 사면서 교부한 3개월 만기의 어음 금액이다. 어음을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이 되겠고, 걔는 매입 채무죠. 유동부채 맞습니다. 4번이 뭘까요? 총급여에서 급여 지급할 때 총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국민연금 등등등 이런 거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았대. 예수금이죠. 급여 지급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하고 우리 원천 징수한 걸 갖다가 예수금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 예수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채입니다. 유동부채 맞습니다. 64번 유동부채 설명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답은 4번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 잔액은 4번부터 보고 있습니다. 당좌차월 한도가 남아있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당좌차월액은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 틀렸습니다. 당좌차월액은 단기 차입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1번은 매입채무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1년 미만의 경우는 유동부채다. 맞죠? 만약 1년 뭐 초과다. 1년 초과다. 그럼 이제 비유동이 되는 거예요. 1년까지는 이제 유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년 이하까지는 유동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1년 초과가 되면 이제 비유동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1년 미만을 말했으니까 유동부채 맞습니다. 2번 매입 채무 미지급금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발생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매입 채무고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채무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 일반적인 상거래가 이제 본업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본업과 관련된 외상값 매입 채무, 본업이 아닌 외상값 미지급금. 3번 비유동 부채 중에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 써서 유동부채다. 맞죠? 처음에 장기 차입금이야 또는 사채였어. 비유동 부채였겠죠. 시간 지나면서 유동성 대체됐을 때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해서 유동 부채로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된다. 6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설명 골라라. 답이 1번인데요. 그 채권자 계정, 채무자 계정이 좀 거슬리는데 채권자 계정, 그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채무자 계정은 부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답이 왜 틀렸냐? 1번이 상품 인수 인도 전에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거. 그거는 이제 선급금, 선수금이잖아요. 근데 미수금, 미지급금 됐으니까 틀렸죠. 돈부터 받았다, 돈부터 지급했다 지금 이거니까. 그래서 선급금이 채권자 계정, 자산 쪽이고 선수금이 채무자 계정, 부채 쪽이 되겠죠. 2번은 1년치 임차료를 선지급 또는 임대료를 선수한 경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급비용, 선수수익 되는 거 맞고요. 선급비용 자산이고 선수수익 부채 되는 거 맞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렸다. 그럼 대여금은 자산이고요.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제품을 팔고 판매하거나 매입하고 대가를 나중에 수령 또는 지급한 경우에,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해서 외상으로 지금 사고 팔았다 지금 이런 얘기죠. 자산 쪽이 매출 채권이고 부채 쪽이 매입 채무 되는 게 맞습니다. 66번 다음 거래 중 유동부채를 늘리는 게 뭐냐? 답은 3번입니다. 분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가는요. 계약금을 받았대. 차반에 현금 때문에 계약금 받은 뭐야? 선수금, 부채, 유동부채 맞죠? 나는 기기장치를 매각하고 대금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차변에 미수금 대변의 기계장치잖아요. 미수금 뭐 자산이지 뭐 자산. 단은 5개월 뒤에 갚기로 하고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렸대. 차변의 현금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죠. 만기가 5개월짜리니까요.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맞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4번은 뭐예요? 상품 팔았는데 나중에 돈 받기로 했대. 뭐 장기성, 뭐 매출 채권 되겠네요. 장기성 매출 채권. 그래서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67번 갑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뭐냐?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했을 때 100만 원짜리 150을 팔았기 때문에 처분 이익이 50만 원이 꽂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산의 처분 손익은 어차피 다 영업의 수익 비용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업무용 토지를 샀다. 그럼 당연히 샀으면 차변에 토지 대변의 현금이니까 당연히 이익에 영향 없고, 두 번째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주식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크게 봤을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거 막 분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에 자세가 안 되는 거야. 딱 보고 답을 찾아야지 이거 막 분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굳이 제가 분기를 하자면은 이거 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유상증자 분기 알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그다음 나머지는 뭐 주식 발행 추가금. 하여튼 이익에 영향 없고요. 네 번째, 단기 차입금 도래돼서 만기 돈 갚았대. 그럼 차변의 단기 차입금 대변의 현금이 되잖아요. 수익비용 영향 없죠? 답이 3번. 68번. 다음에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맞는 게 뭔데? 답은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단기 순이익 영향 없죠? 수익비용 없는데 니은은 유동자산 감소한다. 현금이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감소한 거 맞고, 재고 불변이죠. 이렇게 틀렸고, 리을 유동부채가 감소한다. 맞죠? 매입채무 유동부채니까 맞습니다. 69번에 맞는 용어가 뭐냐?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실제 지급 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하고, 매 연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퇴직급여 충당 설정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적인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 회계연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을 대충으로 잡는 방법이 뭐에 부합한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퇴직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있고, 물론 기업 회계 기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퇴직금은 분기할 때 퇴직금 지급할 때 차반의 퇴직급여가 아니잖아요. 차반의 퇴직급여 간단하게 쓸게요. 대변의 퇴충,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이제 결산시 하는 거잖아. 결산시. 퇴사시는, 퇴직시는 퇴충이 날아가고 현금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문제 뭐예요? 왜? 그러니까 이 분기의 논리는 뭐냐? 수익비용 대응 논리다 이거. 수익비용 대응 답이 4번이에요. 종업원들이 퇴사할 때 비록 돈이 나가지만은 종업원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 수익 창출되지 않냐. 그때 가서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업원이 근무할 때 수익 창출되는 게 비용 처리. 왜냐하면 비용 인식의 대원칙이 수익 비용 대원칙이니까. 답은 4번. 70번. 분계 틀린 걸 골라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3천만 원짜리 빌렸는데요. 만기는 3년이고요. 뭐 장기 차입금이겠죠. 그래서 7월 1일 날 분기 보시면은 장기 차입금 3천 맞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율이 10%네요. 근데 12월 말에 결산일이 도래됐잖아요.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10%에서 300만 원 인식하는 게 아니라 150만 원만 이자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 기간 경과분만큼 수익비용 인식해야 되는데 150을 해야 되는데 300을 했죠. 왜 150이요? 3천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6 해서, 그래서 이자 비용 150인데 실제 돈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150만 원 잡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여튼 2번이 답이고요. X는 6월 30일도 이자가 얼마? 150. 왜? 지금 상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언제 빌린 거야? X 1년 7월 1일. 여기 이제 결산일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6월 30일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때 빌렸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반이니까 150만 원만 이자를 인식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절반이기 때문에 150. 왜냐면 1년에 300인데
3천만 원 곱하기 10으로 300만 원인데 12분의 6을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150만 원씩 이자가 인식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분개할 때 발생주의, 현금주의, 차이조정 이런 식으로 분개했었잖아요. 뭐 할 때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설명할 때. 그래서 발생주의는 6개월이니까 150만 원, 현금주의 300 나갔고요. 차이조정, 미지급비용.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건 맞고 X 4년도 그 다음에 X 2년 말에 또 이자 비용 150, 이자 비용 150에서 1년도 말, 2년도 6월 30일 요 분개가 계속 3번이 반복되겠죠. 71번 비유동부채 아닌 게 뭐냐? 답은 2번입니다. 맨 뒤에 보시면은 매입채무야. 그거 갖고 푸는 게 아니죠. 6개월이냐 6년이냐 이런 거 봐야죠. 그렇죠? 6개월이기 때문에 1년 이하고 그러면 유동부채인 겁니다. 1번은 사채. 만약에 사채인데 만기가 만 6개월이야. 그럼 걔는 유동부채예요. 3년이니까 비유동 되는 거죠. 3번 2년 만기 어음을 교부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6개월짜리다 그러면 유동이 되는 것이고요. 2년이기 때문에 역시 비유동이 되는구나. 3번 같은 거는 뭐 장기성 매입 채무가 되겠죠. 4번은 퇴직금 관련한 충당금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고 걔는 비유동이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72번 야 비유동 다 더해봐. 사채 만기가 X 5년도기 때문에 만기가 1년 넘어섰죠. 그래서 비유동 되는 거 맞고 장기 차입금이니까 당연히 비유동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무조건 비유동이 되는 것이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록 장기란 말이 들어갔지만 걔는 유동부채죠.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7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50만 원 하시면 답은 3번이 나옵니다. 73번 문제 가겠습니다. 야,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거를 골라봐라. 답은 3번입니다. 또 비유동 부채 문제네. 기억은 3년 만기 사채니까 오케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니은은 빼고 다 비유동 부채인데 니은은 뭘까요? 유상증자로 유입된 현금 중에서 액면가 초과하는 부분 그게 뭐야? 주식 발행 초과금 걔는 자본잉여금이죠. 주발초 디귿 2년 만기 상품 구입하면서 교부한 2년 만기 어음 장기성 매입 채무가 되겠죠. 비유동부채 맞고 리얼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니까 비유동부채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74번 사채 발행할 때 틀린 설명 골라봐라. 답은 4번입니다. 4번 할인 발행할 때 만기에는 뭘 상환합니까? 액면가를 상환하는 거죠. 만기에는 무조건 액면가 상환이에요.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액면 발행하든 무조건 액면가 상환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1번은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보다 더 작아. 그럼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보다 더 액면 이자율 작기 때문에 이자가 딸리기 때문에 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게 할인 발행이고요. 그 2번은 정확하게 반대네. 이번에는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더 많이 준다. 그럼 배째라 비싸게 발행하는 거죠. 할증 발행입니다. 3번은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것을 조기 상환이다라고 하죠. 사채 조기 상환. 75번 액면가 10만 원짜리 사채를 9만 5천 원에 발행했답니다. 옳은 분기를 찾아봐라. 답은 2번이 되겠죠. 할인 발행한 거잖아요. 액면가를 무조건 사채 10만 원 쓰는 것이고 현금은 이제 발행가니까 9만 5천 원. 그럼 이제 4할차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차감 항목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문제만 더 하고 쉽시다. 시장 상호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 분기에서 차변에 나타나는 게 뭐냐? 분개해봐라 이거죠. 지금 그러면 액면 이자율 우리고요. 시장 이자는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액면 이자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가 딸리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발행하는 것이고 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사채, 그다음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럼 차변에 나타나는 것이 현금하고 4할차. 답은 4번이 되겠죠. 77번 야 액면 이자율 7%인데 시장이 더 크네. 또 할인 발행이네. 답은 4번이 되겠죠. 방금 다 했던 건데 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대충 맞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답은 2번인데 2번 보세요. 좀 이상한 문장입니다. 재무상태표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 현재 절반 이상이 우리 이렇게 안 배웠잖아. 절반 이상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할 퇴직금이 아니라 모두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모두 다 퇴사했을 때를 가정해서 퇴직금 뽑아내는 거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겠죠.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지금 당장 모두 다 퇴사했을 때 퇴직금 지급 의무에 그게 퇴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1번은
퇴직급여 지급 인원, 퇴직급여의 지급 원인인 종업원의 근로 제공 기간이 재직기간 통해서 발생하므로 각 연도의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다 뭐가요? 퇴직급여가. 이렇게 분기하는 게 수익비용 대응 원리에 따른 분기다. 아까도 봤던 문장이잖아요. 뭐 그런 뜻이었던 것이고 4번을 먼저 볼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하고 회사 규정 중에서 큰 금액만큼을 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실무상 99.9% 이상은 다 근태법 기준만큼 근로기준법만큼 회사가 퇴직금을 주게 될 겁니다. 3번은 이거죠. 3번은 기초의 태충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만큼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기초에 지우고 갑시다. 태충이 얼마 있었대? 여기 있는 숫자 갖고 해볼까요? 만약 기초에 태충이 만약 100이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대변잔하게. 그 중에서 실제로 지급한 잔액, 만약에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이 30이다라고 칩시다. 그럼 현재까지 태충은 얼마? 70. 근데 뭐라 되냐면은 기말에 설정해야 될 금액이 만약에 설정해야 될 금액이 90이라고 칩시다. 기말에 태충 잔액이 90이라고 친 거. 그럼 20만큼 더 설정이죠. 퇴직급여 20하고 태충 20 받겠죠. 지금 상황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퇴직급여로 한다. 20만큼을 비용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로 보면 이해 안 될까봐 숫자를 한번 그려드린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기초의 태충이 만약에 100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단기 퇴직한 종업원한테 지급한 퇴직금이 30이다라고 칩시다. 30 줬대. 그럼 태충이 지금 70이 남은 것이죠. 하여튼 그 금액하고 요 70하고 단기 말 태충으로 설정돼야 될 금액, 그게 재무제표에 꽂혀야 되는 태충이죠. 그게 90이라고 칩시다. 이게 BS에 꽂혀야 되는 태충이야. 그럼 20만큼 더 설정. 그러다 보니까 퇴직급여가 20이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